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항상 여기에서 올라오는 사연만 듣다가 저의 이야기라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디서 당당히 꺼내놓기도 민망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아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것 같아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용기 내어 글을 끄적여 보겠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저의 전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과거에 저의 선택이 옳았는지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충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의 사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좋은 부모님을 만난 덕에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아버지께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아들이었던 저는 늘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집들도 다 저와 비슷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이 제일 비싼 집이었고 친구들은 학교를 다 걸어서 가는데 저 혼자만 기사 아저씨가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타고 등교를 했거든요. 저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대화 주제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미국에 가서 사촌형들을 만나고 왔다고 말을 하면 친구들은 제가 일부러 자랑을 하는 줄 알았고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제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한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한 말이었는데 친구들은 제가 재수없다며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제 주위에는 친구가 없었고 늘 혼자 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늘 혼자서 지내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친해지기 위해 저에게 다가와준 친구들도 몇 명 있었는데 결국 그 친구들의 목적은 전부 다 돈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제 돈이 좋아서 저한테 접근을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주 대이니까 저 혼자서 지내는 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런 삶이 익숙해질 때쯤 저희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 학교에 전학생 한 명이 오게 되었어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주위에서 하나같이 말하더라고요. 야, 이 반에 새로 전학 온 전학생 봤냐? 진짜 연예인 같아. 너무 예뻐. 다들 이 말을 했고 저는 내심 궁금해졌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다 전학생을 보기 위해서 이 반 앞으로 달려갔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들 그 여자가 예쁘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학교를 마치고 우연히 이 반을 지나면서 전학생 얼굴을 제대로 보았는데 정말 제가 태어나서 본 여자들 중 제일 예뻤습니다. 전학생 근처로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춰서서 전학생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사랑에 빠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눈에 반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 여자는 저같이 조용하고 말없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게 분명했고 저의 존재조차 모를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학생한테 더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아주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입안에 전학 온 예쁜 전학생과 저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는지 너무 놀랐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되면 전학생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기대를 잔뜩 하며 대학생이 되었고 저는 정말로 전학생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학생과 친해져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전학생이 저 같은 남자를 남자로 봐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비우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학창시절 내내 이성한테 인기가 없었던 제가 대학교에 오고 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께서 외제차를 선물해 주셔서 학교에 늘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는데 그게 여학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나 봐요. 제가 차에서 내리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던 저는 절대 연락처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저의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예쁜 전학생 희선이가 있었거든요. 계속 전학생이라고 부르면 정이 없으니까 희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눈에는 희선이밖에 안 보였고 저도 나름대로 희선이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되기 위해 이리저리 많이 노력을 했어요. 희선이와 같은 수업을 들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희선이가 가입한 동아리에 따라 가입한다든지 말이죠. 그런데 저의 노력이 희선이한테 닿은 걸까요? 희선이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준호야,
너 나 좋아하지? 왜 이렇게 나 졸졸 따라다녀? 어떻게 알았어? 티 많이 났어? 나 사실 너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했어. 하지만 넌 나한테 관심 없는 거 다 알아. 그냥 내 마음이 이렇다고 전해주고 싶었던 거야. 야, 이 바보야. 나도 너 좋아해. 너는 나랑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말을 못한 거야. 너는 나보다 더 잘 살고 부유한 여자를 만나야 할 줄 알았지. 너 이제 부자잖아. 정말? 나 그런 여자 안 만나.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럼 우리 같은 마음이었네? 좋아해, 김희선. 저는 그날 나라라도 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짝사랑했던 여자가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는데 어느 누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희선이와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상형과의 연애라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도 계속 보고 싶었고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대학교 내에서도 유명한 커플이 되었고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도 연애를 계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부러워했죠. 그런데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희의 관계가 조금씩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 취직을 하면 됐기에 별로 취업 준비가 어렵지 않았지만 희선이는 자신이 가족을 다 먹여 살릴 정도의 직업을 가져야 했기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희선이는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취업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기다려줄 수 있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희선이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공부만 했고 저와 만나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 회사 일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더 바빴어요. 그렇게 저희들은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제는 희선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하셨어요. 집안끼리 맞는 사람을 만나야 더 편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희선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희선이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희선이 어떤 아이인지 아시잖아요.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저 희선이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희선이 만나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애끼놈! 사내놈이 기집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약해지다니. 세상 살아가는데 착하고 예의 바르면 무시받아. 희선이 절대 안 돼. 아버지가 조만간 다른 기업 여자 소개시켜 줄 테니까 잘해봐. 아버지는 워낙 가부장적인 성격이시라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선자리를 주선해 주셔도 저는 반항심에 절대 나가지 않았고 나가서도 상대 여자에게 친구가 있다고 말하며 그 자리를 망치고 나왔죠. 늘 선자리에 갔다 오면 여자들이 다 저희 기업을 욕하면서 멀리하니까 아버지가 항상 저를 혼내셨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비겁하게 굴래? 희선이 그 기집애가 그렇게 좋냐? 네가 정녕 내 아들이면 우리 기업 이미지 망치지 말아야지. 희선이네 가족은 돈도 쥐뿔 없다며. 내가 돈 좀 쥐어주면 그 집 가족들 다 해외로 내쫓아버릴 수 있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희선이 다시 못 만날 줄 알아. 비겁한 건 아버지 아니세요? 돈으로 사람 그렇게 이용하고.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 아들인 게 부끄러워요. 전 무조건 희선이랑 결혼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니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목적지도 안 정하고 무작정 걸었어요. 가난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화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그때 제 앞에 트럭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트럭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죠. 그때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하늘나라로 가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저를 밀쳤고 저는 다행히도 멀리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그 사람은 트럭이랑 사고가 난 것 같았어요. 바로 일어나서 트럭 앞으로 갔는데 트럭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제 여자친구 희선이었거든요. 희선이는 트럭에 치일 뻔한 저를 밀치고 자신이 대신 트럭에 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쳐서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현장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주었고 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구급차가 와서 저희는 바로 병원에 이송되었어요. 혹시라도 희선이가 잘못되어 제 곁을 떠나면 저는 앞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며 평생 살 것 같았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가벼운 타박상이라 치료를 받고 바로 퇴원을 하면 되었지만 희선이는 머리를 다쳐서 대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방 앞에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 뒤 희선이네 가족들이 다 같이 오셔서 저를 탓하시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집안의 자랑인 희선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큰일이니까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의 대수술이 끝나고 희선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정말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긴장이 다 풀려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희선이는 저를 구하려고 목숨을 바치며 희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희선이가 저를 희생해 주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 행동이 바뀌셨어요. 희선이 말만 꺼내면 화부터 내시던 분이 갑자기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희선이가 너 대신 교통사고 났다며? 어디 병원이냐? 그래도 아들을 살려줬는데 감사 인사는 전해야지. 아버지는 희선이의 병문안을 가셨고 저는 아버지 행동에 많이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비서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고 희선이를 혼자 보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날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지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고 나서 저한테 놀라운 말을 해주셨습니다. 희선이라는 애 정말 좋은 애 같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네. 두 사람 결혼 이제 허락하마. 저는 그 순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들으니까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희선이의 착한 면을 그날 다 보신 것 같았고 저는 희선이가 퇴원을 하자마자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희선이네 집안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결혼 준비는 저희 집에서 다 감당했어요. 신혼집도 저희가 구하고 예물도 다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좋은 걸로 맞추고 싶다 보니 돈을 아주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희선이네 어머니께서 제가 다 감당하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저한테 반찬도 많이 보내주셨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엄마 같은 포근한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 가족은 너무 삭막하고 매일 일 얘기밖에 안 하는데 희선이네 가족들은 저를 다 친가족처럼 생각해주고 보듬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드디어 꿈꾸었던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취업 준비를 멈추었어요. 저는 아내가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해서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다 감당하고 아내는 집에서 그동안 자신이 하고 싶었던 못했던 걸 하면서 살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저와 희선이가 결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 몇백억대 매출이 나오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그 회사에 본격적으로 입사를 하게 되니까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원래 신혼 때는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맞는데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아내와 저는 전화도 잘 안 하고 서로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업무 중 아내가 연락이 와서 내심 반갑기도 했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잠깐 자리를 비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 이번 달 약속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그런데 나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만 나한테 이체해주면 안 돼? 아니, 다른 친구들은 남편이 그렇게 돈 잘 벌면서 왜 돈이 없냐고 나 기죽이잖아. 당신은 내가 밖에서 기죽고 다녔으면 좋겠어? 뭐? 300만 원? 지금도 충분히 많이 주고 있지 않아? 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길래 돈을 그렇게 많이 써?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누군가 월급이야, 여보. 아, 또 잔소리. 나도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결제도 하고 커피도 쏘고 하고 싶다고. 그런데 돈이 부족한 걸 어떡해? 그리고 친구들이 나 돈 없는 거 알고 시아버지 회사 무시하는데 당신은 그런 소리 듣고 싶어? 내가 이러는 건 다 당신이랑 시아버지 회사를 위해서야. 아내는 저한테 오히려 다 저희 집안을 위해서라고 말했고
저는 한동안 아내한테 많은 관심을 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그냥 아내한테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아내한테 300만 원을 이체해 주었고 알아서 잘 쓰겠지 하며 별로 간섭을 하지 않은 채 정기 이체가 되게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주니까 저한테 애교가 더 많아졌고 저희의 부부금슬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은 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결혼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장모님의 생신이 바로 코앞이었어요. 아내는 장모님의 생신 선물을 사드려야 한다고 했고 저는 일을 하느라 바빠서 백화점에 같이 못 갈 것 같아 아내한테 저의 카드를 주고 마음대로 선물을 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카드를 받자마자 눈빛이 돌변했고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백화점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장모님 선물은 아내가 더 잘 고를 거라고 생각했고 딱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문자를 받고 말았어요. 갑자기 해외 명품 브랜드에서 아내가 700만 원을 긁었더라고요. 그것도 일시불로 말입니다. 저는 회의를 하다가 그 문자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이 다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를 하는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바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 않는데 계속 카드는 긁고 있더라고요. 700만 원 이후에도 300만 원, 500만 원 등등 계속 카드를 긁어댔습니다. 문자가 오면 올수록 속이 타들어가는 심장이었어요. 그런 아내는 하루 종일 제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을 하자마자 집으로 가서 아내한테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거실부터 쇼핑백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행복하게 포장지를 뜯고 있길래 저는 아내한테 한마디 했어요. 당신 미쳤어? 오늘 하루에만 대체 얼마를 쓴 거야? 장모님한테 줄 선물이 이렇게 많다고?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선물은 저기 있고 이건 다 내 거. 이번에 신상이 많이 나왔더라고. 어때? 잘 어울리지? 여보 덕분에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아내의 모습에 화가 미친 듯이 났어요. 백화점에서 사온 옷을 자기 앞에 대보면서 이리저리 거울을 보고 있는 아내 앞으로 가서 아내가 들고 있던 옷을 바닥에 내팽겨 쳤습니다. 아니, 대체 하루에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심심한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돈 좀 아껴 쓰라고. 내가 당신 돈만 쓰고 놀라고 일하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썼다고 그래. 해봤자 기껏 2천만 원 정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명품백 하나 없는 게 마음에 걸려서 드디어 사줬다는데 꼭 그렇게 말해야 해? 평생 우리 엄마 자식들 키운다고 힘들게 산 거 알잖아. 그래서 딸인 내가 명품백 하나 사준다고 한 건데. 제가 화를 내서인지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고 아내가 갑자기 오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고 우는 아내를 껴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아내는 그 뒤로 한동안은 다시 카드를 긁지 않다가 명절이 되니까 점점 카드를 긁기 시작했어요. 명절마다 아내는 저희 집에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며 생활비를 몇백씩 더 달라고 해요. 며느리가 시댁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아내한테 매년 명절 때마다 몇백씩 더 보내줍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내가 사오는 물건들이 비싸 보이지 않아요. 왠지 더 저렴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갓집에 선물을 비싼 걸 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는 홍삼으로 끝이지만 처갓집에는 기본 백화점 명품 옷이나 가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직 증거가 확실하지도 않고 아내와 또 싸우기 싫어서 믿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별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내는 오랜만에 처갓집에서 자고 온다며 주말에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유부남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내가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다들 밖에서 약속 잡아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재밌게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정말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 술을 새벽까지 먹었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10만 원을 썼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서 별 생각 없이 더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아내는 50만 원을 긁었고 또 시간이 지나니 80만 원을 긁었습니다.
문자 내역을 자세히 보니 소고기집에서 50만 원을 긁었고 장모님과 장인어른한테 선물을 사주었는지 백화점에서 80만 원어치를 샀더라고요. 친구들과 재밌게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술맛이 다 떨어지면서 화가 났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아내는 다시 돈을 막 쓰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기에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아내한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불렀어요. 여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엄연히 내 카드인데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겨우 벌어온 돈인데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 내가 버는 이유가 없잖아.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래도 돈을 좀 아끼면서 생각하고 쓰는 거 어때?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네. 내가 평생 부모님한테 뭘 제대로 사드린 적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효도 한 번에 못했는데 자기랑 결혼하고 남편 덕 좀 보고 싶어서 그랬어. 앞으로 당신 카드 안 쓸게. 그냥 용돈만 적당히 보내줘. 아이, 왜 또 울어? 괜찮아. 카드는 계속 자기가 들고 있어. 그런데 돈은 너무 막 쓰지 마. 우리 집 형편이 여유롭긴 하지만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 저축을 계속해야 해. 그러니까 조금만 아끼자. 제가 돈 얘기만 하면 아내가 냅다 울어버리니까 제가 강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내한테 제 카드를 빼앗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 나쁜 것 같아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다시 제 카드를 가지게 되었고 다시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다시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막 썼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을 쓰는데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제가 아무리 또래에 비해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 정도의 여유는 힘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저축도 많이 해야 했거든요. 아내는 매일 명품샵에 들려서 명품 물건을 쇼핑했고 처갓집 가족들도 이것저것 다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알던 동생들한테 물건을 다 사주었고 자신과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도 돈을 썼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 돈이 다 쓰이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카드값이 감당이 되지 않았던 저는 이제 제 카드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울어도 더 이상은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단호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퇴근하기 전 아내가 저한테 다급히 전화가 와서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나한테 6천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6천만 원 바로 안 보내주면 우리 엄마 아빠 당장 외국 노동자로 팔아버린대. 제발 내가 나중에 배로 갚을 테니까 빨리 보내줘. 왜? 무슨 일인데 6천만 원이란 큰 돈을 갑자기 빌려달래? 보이스피싱 이런 거 당한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지금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집에 빨간 딱지 붙이고 난리 났어. 지금 당장 돈 좀 보내줘, 여보. 아내는 갑자기 저한테 긴급하게 말을 했고 저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모르게 아내한테 바로 6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막상 보내고 나니 혹시라도 처갓집에 위험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내한테 틈틈이 계속 전화를 했지만 아내는 제 연락을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처갓집은 시골이라 내려갈 수도 없었어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그날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왔습니다. 터덜터덜하게 집에 와서 아내는 저한테 고맙다며 저 덕분에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한숨 돌릴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두 분이서 사채를 쓴 이유가 동생들 대학 등록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오전에 아내한테 카드를 빼앗으려고 했던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았고 시간이 지나서 이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면 아내한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저한테 6천만 원을 빌리고 그 뒤로 제 카드를 거의 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건지 거의 제가 준 용돈으로 아끼고 아끼며 쓰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좋았고 그렇게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 때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처갓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명절이다 보니 차도 많이 막혔고 처갓집이 워낙 시골이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반나절 동안 운전만 하다가 처갓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처갓집 앞에 처음 보는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저는 누군가 잘못 주차한 줄 알고 차 빼라고 연락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처갓집에서 장모님께서 나오셨고 냅다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박서방, 내가 요즘 자네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해. 이 차 많이 비싼 거 아니여? 박서방이 좋은 차 사줘서 요즘 밖에 자주 돌아다니잖아. 고마워 박서방. 우리 집 생명의 은인이다 아주. 저는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께 차를 사드린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내를 보았는데 아내는 갑자기 저한테 손가락으로 쉿하며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눈치를 챘어요. 아내가 장모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우선 처갓집에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아내한테 말하지 않았고 장모님과 장인어른한테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내내 아내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사람이 너무 화가 많이 나면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따져들려고 했는데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사실 사채업자 다 거짓말이었어. 그냥 엄마가 매일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려서 차를 사주고 싶었는데 도저히 내 돈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래도 엄마한텐 내 돈이 아니라 당신 돈으로 샀다고 했다? 당신도 봤지?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엄청 고마워하는 거. 야, 너 드디어 미쳤냐? 이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돼? 너 진짜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눈 하나 안 깜빡하고 하냐? 너한테 더 이상 떨어질 정도 없다. 정말 실망했어. 뭐? 내가 미쳐? 여보,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아내한테 미쳤냐는 말했어? 그리고 장모님한테 차 한 대도 못 사드려? 참나, 있는 놈들이 더한다더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뭐해, 쓰질 않는데.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래, 나 돈 쓸 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차 내놔. 내가 중고차로 팔 테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막무가내야? 당신이 이런 여잔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볼에 무언가 날라왔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고개가 꺾였고 정신이 혼미했어요. 아내는 제 뺨을 세게 때렸고 저는 볼이 후끈후끈거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뺨을 맞아봤어요. 제가 당황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으니 아내가 울먹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하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낳아준 사람한테 그거 하나 못 해줘? 당신네 집안은 1년에 몇 억씩 벌면서 그깟 차 한 대 못 해주냐고. 난 그래도 당신네 가족들한텐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는데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당장 이혼해 우리. 아내는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아내와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바로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바로 아내한테 도장을 찍으라며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했던 아내는 제가 건넨 이혼 서류를 냅다 찢어버렸습니다. 당신 설마 내가 이혼하자고 말하길 기다린 거야? 나만 나쁜 여자 만들지? 난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야. 평생 당신 옆에 붙어 살면서 단물 쪽쪽 빨아먹을 거라고. 왜? 약 올라? 너 진짜 말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 너 계속 그렇게 나와봐. 네가 나중에 이혼해달라고 해달라고 빌게 만들 거니까. 저는 아내가 뻔뻔하게 나오는 게 너무 화가 났고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아내한테 매달 300만 원씩 보냈던 걸 바로 정지시켰고 아내한테 있던 제 카드도 바로 해지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쇼핑하고 돈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저한테 사과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카드를 해지하고 용돈을 끊으니 아내한테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려나 싶었는데 아내는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야, 너 진짜 쫌생이구나. 네가 말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게 카드 해지하는 거냐?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데 내가 결제해야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 주고 싶어? 그래도 아직까진 당신 아낸데? 왜? 돈줄 끊기니까 막 다급해지냐?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차라리 나한테 위자료 받고 서로 각자 인생 살자고. 네가 지금까지 썼던 돈 네 돈 아니야. 착각하지 마. 앞으로 네 돈은 네가 직접 벌어서 써. 저는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냅다 끊었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 전화가 50통은 더 왔고 문자도 미친 듯이 보냈지만
저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결국 그날 친구들한테 망신을 당하며 밥을 사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통쾌했어요. 그런데 이 시원함도 잠시였습니다. 그날도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 동료가 저한테 놀라운 말을 전했어요. 야, 밖에 지금 네 장모님이란 사람이 너 당장 끌고 나오라고 난리야. 얼른 나가봐. 화 많이 나신 것 같던데. 직장 동료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처갓집에서 저희 회사까지 오는 데에는 엄청 오래 걸리셨을 텐데 말이죠. 저는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모님은 화가 잔뜩 난 채로 서 계셨고 저는 장모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정강이를 걷어차셨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이리저리 중심을 못 잡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냅다 정강이를 차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네, 이렇게 안 봤는데 어쩜 이리 속이 좁나? 그래도 아직은 자네 와이프인데 카드를 끊어서 우리 딸을 그렇게 망신을 줘? 내가 우리 딸 얼굴 봐서라도 이번만 참고 넘어가겠네.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장모님한테 정강이를 맞아야 하나요? 어머니한테 사들인 차도 와이프가 저랑 상의도 없이 산 거라고요.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했다고요. 잘못한 건 희선이에요. 아, 그 외제차? 참나. 차키! 받고 차 줄 테니까 자네가 알아서 처분하게. 그 외제차 얼마나 좋은지 한번 타봤는데 승차감이 우리 시골 동네 버스만도 못하더만. 그런 걸로 어디서 생색을 내? 우리 딸한테 당장 사과하게. 우리 딸 눈에서 눈물 흐르게 하면 나 말로 안 해. 이 회사 다 엎어버릴 거야. 장모님은 화를 잔뜩 내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어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받은 차를 당장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 바로 중고차로 파는 것보다 차라리 제 명의로 바꾸고 나중에 제가 탈 용도로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 4층에 두었습니다. 저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따로 있으니까 지하 4층에 두고 아예 관심을 껐어요. 아내와 저는 한 집에서 아직 같이 살았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별로 주지 않았고 집안에서 마주칠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 키가 저한테 있으니 아내가 저 차를 타고 어디를 다닐 수도 없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아내한테 이혼 서류를 보내고 있었고 아내는 계속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저희 집 우편물을 보았는데 신호위반으로 우편이 왔더라고요. 우편물에 쓰여진 차 번호를 보았는데 제가 몰고 다니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하 4층에 주차되어 있던 차였어요. 왜 그 차가 움직인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 4층으로 가서 차를 찾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차는 주차장에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수십 바퀴나 돌았는데도 찾지 못했어요. 누군가 제 차를 타고 몰래 다니는 게 분명했어요. 그때 딱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어요. 저는 바로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 차의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차? 그거 우리 엄마가 타고 있는데? 애초부터 우리 엄마한테 선물해 준 거잖아. 뭐야? 돈 끊는 것으로 모자라서 이제는 사준 물건도 줬다가 뺏는 거야? 진짜 갈수록 최악이다 당신. 뭐? 장모님이? 차키 2개 다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장모님이 차를 타? 야, 우리 엄마가 바보냐? 너한테 차키 다 넘기기 전에 우리 엄마가 미리 복사해놨지. 너 진짜 그런 정신머리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아내는 너무 뻔뻔하고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그 가족이 단체로 저를 골려먹으니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어차피 그 차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최대한 그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아내의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경찰서에 자동차 도난 신고를 해버렸고 워낙 장모님께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그런지 금방 차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장모님은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시다가 냅다 경찰에게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만난 장모님은 화가 잔뜩 나 보였어요. 김서방,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그리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는가? 자네가 나한테 선물해준 차, 그거 조금 타고 다녔다고 자네보다 나이 훨씬 많은 어른한테 이렇게 개념 없이 내도 되는 거냐? 어이구,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됐대?
돈 없으면 아주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구나. 아이고. 장모님은 경찰서 바닥을 뒹구르시면서 하소연을 하셨고, 경찰들도 장모님의 철없는 행동을 보시고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량 도난 사고를 빌미로 아내한테 이혼 서류를 다시 보냈어요. 이혼해주지 않으면 합의금을 어마무시하게 크게 보내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용돈도 끊고 카드도 해지했으니 아내는 돈 나올 구석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내는 그제서야 저한테 사과를 하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나 봐.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 마음에 심술이 났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도 알지? 나 당신 없이 하루도 못 살아. 나 다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저는 아내의 그런 가식적인 모습도 다 역겹게 느껴졌고, 하루라도 빨리 아내와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꾸어서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 저희 집에 있던 아내의 모든 짐들을 다 시골에 있는 처갓집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절대 팔지 않았던 한정판 명품백들이 시골 땅바닥 위에 나뒹구르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졌나 봅니다. 저한테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하며 사과를 했고,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길래 쫓아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아내가 그럴수록 더 차갑게 아내를 밀어냈고, 아내가 이참에 과거에 자신이 저에게 했던 모든 짓들을 반성했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거의 2달간 아내를 매몰차게 거절해서인지 점점 서울에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주위 사람들한테 아내의 소식을 들어보니 처갓집에서 몸빼 바지를 입고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 쓰는 일을 하는 걸 절대 싫어하던 그 여자가 농사를 하고 있다니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한 후 저를 거슬리게 하는 장애물이 없어지니 아버지한테 사업도 물려받았고, 제가 하는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 아버지가 저의 결혼을 반대하셨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집안끼리 맞는 결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체 그때는 무슨 콩깍지가 씌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했나 싶습니다. 결혼 전 제 목숨을 구해줬던 아내에게 반해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미래를 꿈꿔왔는데 그건 잠시뿐이었고, 결혼 이후부턴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들만 가득하네요. 이렇게 사연을 쓰고 나니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가난한 집안과 결혼을 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었습니다. 다들 저 같은 일 겪지 않길 바래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 여자와 관계를 끝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그 여자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 과연 잘 선택한 거 맞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